안녕하세요. 전 언젠가 시부에게 최악의 생일 선물을 안겨줬던 며느리 김유미라고 합니다. 제 시부와 시모는 가족이 아닌 사회에서 만났으면 바로 손절해버렸을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어떻게든 잘 맞추며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끝내는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두 사람에게 최악이자 최고의 선물을 남긴 뒤 연을 끊었답니다. 어쩌다 가족 사이가 그렇게 틀어지게 된 건지 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부모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5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엄마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아빠는 엄마의 얼굴을 닮은 저도 꼴도 보기 싫다며 이혼한 뒤 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죠. 그 뒤 엄마는 혼자서 절 키우셨는데요. 그런 엄마 또한 제가 7살 때 남자의 눈이 멀어 절 버렸습니다. 어머, 윤미야, 너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네 엄만. 엄마에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엄만 바로 그 이모의 집 앞에 절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홀로 초인종을 누른 절 보고 경악했던 이모와 이모부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날 이후 전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두 사촌 오빠와 함께 그 집에서 살게 됐어요. 언젠가 어찌저찌 엄마와 연락이 닿았던 이모는 전화기에 대고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야, 네가 사람이야? 남자에 미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어린애를 버려? 뭐? 날 믿고 그랬다고? 그게 말이야? 어? 너 평생 윤미 앞에 나타나지 마. 자식 버린 기집애가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이모와 이모분 절 진짜 자신들의 막내딸처럼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이모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이모는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셨는데요. 두 분 모두 평소 인품도 훌륭한 분들이었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진심으로 대해주던 이모부에겐 드물지 않게 제자들이 찾아오곤 했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식재료와 생필품을 후원하던 이모에겐 감사 편지가 종종 날아들었고요. 남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었으니 제겐 얼마나 잘해주셨겠습니까? 자, 우리 윤미 해봐. 아휴, 이모는 우리 막내딸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니까. 잘 먹으니까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또 아프면 안 돼. 알았지? 윤미가 아프면 이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두 분은 때론 오빠들보다도 더 저를 아껴주셨답니다. 두 분에 대한 기억을 곱씹어 보자면 한 번은 제가 크게 열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모는 마트 문까지 닫고 거의 일주일 내내 절 간병해 주셨죠. 제가 겨우 병석을 털고 일어났을 때 이모는 그 며칠 사이 살이 3kg나 빠져 계셨어요. 먹기만 하든 토를 하든 저를 따라 이모도 식음을 전폐하셨거든요. 그때 이모가 절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싶어 어린 마음에도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늘 온화하던 이모부가 딱 한 번 회초를 드신 날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절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오빠들과 정말 잘 지냈는데요. 유독 저와 나이 차이가 덜 나던 작은 오빠와 투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릴 적 저와 다투던 작은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집이야. 너 니네 집 가. 우리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들은 이모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회초를 드셨죠. 그날 오빤 정말 종아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혼쭐이 났답니다. 윤미 네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니까 소중히 대해줘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윤미 집이 여기가 아니면 어디야?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너처럼 동생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아들, 아빠는 필요 없어. 물론 단순한 어릴 적의 해프닝이었기에 오빠도 저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진 않고 여전히 잘 지냈어요. 다만 그날 일을 계기로 내가 이 집의 짐이면 어쩌지 하는 무거운 마음은 많이 사라졌던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가족들의 사랑 속에
저를 버린 부모에 대한 마음을 치유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어느 날, 저는 증오스러운 얼굴을 다시 보게 됐어요. 바로 19년 만에 절 찾아온 엄마였죠. 엄마 못 본 사이 마르기도 많이 마르고 이모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변했더군요. 심지어 술 냄새까지 풀풀 풍기던 엄만 절 알아보자마자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지도 않는 눈물을 지어 짜내는 척을 하면서요. 윤미야, 우리 윤미 어릴 때 얼굴 그대로 컸네. 엄마가 한눈에 알아보겠어. 전 엄마 없는데요. 저희 엄마 죽었어요. 제가 7살 때요. 에이, 우리 윤미 엄마한테 그동안 많이 서운했구나. 그래도 어디 천륜이 끊어지니? 저기 윤미야, 너 지금 직장 다니지? 엄마가 너에 대해 다 알아보고 왔지. 엄마 돈 좀 주지 않을래?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가 내가 돈을 못 구해오면 그렇게 손찌검을 한다.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아? 고작 7살에 엄마한테 버림받은 내가 더 불쌍하지. 남자의 눈 돌아서 자식 버린 엄마가 불쌍하겠어요? 아직까지 남자에 미쳐서 사시나 봐요. 남자가 손찌검 한다고 돈이나 구걸하고 다니는 거 보면 거의 20년 만에 찾아와 산다는 소리가 돈을 달라고요? 양심도 없지.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예, 너 서운하게 이럴래? 엄마가 너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마음 아팠어. 근데 자식 하나 때문에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기엔 엄마도 그때 너무 젊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널 고아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너 거두고 키워줄 이모 집 앞에 두고 갔잖니. 너도 나랑 사는 것보단 네 이모네랑 사는 게 훨씬 나았을걸.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봐 처제, 대체 뭐야? 우리 이사한 집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전 그런 엄마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속에선 울분이 차올랐지만 아예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이모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던 이모부가 때마침 저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오셨던 거예요. 이모부는 얼른 저를 뒤로 숨기며 엄마에게 소리를 치셨어요. 형부, 오랜만이네요. 나는 얼른 우리 윤미만 살짝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윤미가 어떻게 컸나 궁금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저제가 사람이야? 우리 윤미가 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그땐 코빼기도 안 보였으면서 어디 감히 뻔뻔하게 돈을 요구해? 또 한번 여기 나타나기만 해봐. 윤미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런 우리 윤미를 위해서라면 난 여자든 가족이든 다 안 가릴 수 있다고. 알았어? 남자인 이모분 또 무서웠는지 엄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투덜대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모는 엄마를 가만 안 두겠다며 한동안 집 앞을 철동처럼 지키셨고요. 또 엄마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그 이후 엄만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후 전 30대 초반에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또 엄마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엄마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기에 그게 엄마의 번호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 엄만 온갖 불쌍한 척을 다하며 울먹이더라고요. 윤미야, 엄마 이제 얼마 못 산대. 엄마 너무 무서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내가 너 낳아준 엄마잖니? 제발 네가 와서 내 옆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엄만 큰 병에 걸려 이미 투병을 반년 넘게 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다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무섭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좀 놀랐긴 했지만 엄마란 사람에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군요. 내가 왜요? 엄마가 나한테 언제 엄마 노릇한 적이 있다고요? 같이 살던 그 아저씨한테는 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이래요? 그놈은 내가 아프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날 버려버리더라. 나쁜 놈. 내가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줬는데. 윤미야, 내가 갈라를 받아놓으니까 그제야 너한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엄마 진짜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함께 못한 시간, 남은 시간만이라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난 당신이 후회라든 말든 전혀 관심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제서야 외로움이 사무치나 본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엄만 냉정하던 제게 계속 문자를 보내 제발 자신에게 와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전 딱 한 번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있는 힘껏 비웃어줬어요. 내가 왜 온 줄 알아요? 나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렇게 이를 갈고 저주하던 엄마의 마지막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좋았어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을 버리고 한 번도 안 찾아올 만큼? 난 여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아빠란 사람도 경멸하지만 엄만 더더욱 증오해요. 윤미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말하지 마. 엄마 아프단 말이야. 네, 아주 꼴 좋으시네요. 자식 버리고 남자애 정신 나가 살다가 자기가 버린 딸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겁이나 주더니 천벌받은 거예요. 전에 말했듯이 나한테 이미 엄만 죽은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은 이모랑 이모부 뿐이라고요.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고 당신 번호 오는 길에 다 차단했어요. 그래도 낳아준 부모니까 내가 최소한 장례식엔 가드릴게요. 엄만 너무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그로부터 4개월 뒤 엄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모가 엄마의 장례는 치러주셨죠. 그렇게 엄마와의 긴 악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 전 부모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존재한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힘든 팔자였던 것 같아요. 전 안타깝게도 잘 지내고 싶었던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사이가 원만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을 좀 막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편이었는데 그것까진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와 동갑이던 시누이도 제게 잘해주어 처음엔 시댁에 가는 일이 그리 싫지 않았죠. 시누이는 나가 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는 날엔 시누이도 절 보겠다며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자주 왔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작됐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원래 함께 작은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부가 남편이 중학생 때 실직을 한 뒤 두 분이 함께 치킨집도 해보고 분식집도 해보고 한때는 대왕 카스테라 가게도 운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 모두 잘된 편은 아니었기에 계속 업종을 바꾸셨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 가게지만 한숨이 많이 나왔지. 나랑 혜진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매장 위생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응대 서비스도 별로였거든. 남편에게 두 분의 가게가 계속 망했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했더군요. 그 와중에 두 분은 씀씀이도 크셨다고 해요. 버는 족족 다 쓰시는 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인 대학 학비도 모두 자신들이 벌어서 내고 부족한 건 대출을 받으며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경제관념을 지니셨던 두 분은 자식들이 무슨 날이라고 용돈이라도 드리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만족한 적도 거의 없으셨대요. 그런 두 분은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결국 만두가게도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은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평생 일만 하다가 뭐 억울해서 어쩌니. 이젠 좀 여유롭게 쉬면서 노후를 보내련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시누이도 두 분이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게를 그만두고 얼마 안 돼
두 분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요구하시더군요. 그것도 다달이 저희 집에서 100만 원, 신우이에겐 7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세아가 너희들은 2명이니까 그 정도 줘도 되지 않니? 아직 애도 없는데. 안 돼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 들어갈 돈도 많고 얼른 돈 모아서 집도 사야 되고요. 두 분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저희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두 분께 돈을 드리면 드렸지 학비는커녕 그 흔한 용돈도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아끼면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동안 두 분은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고 없는 살림에 돈 펑펑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그래도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완전히 기대서 사신다뇨. 죄송하지만 저도 제 가정이 먼저니 그렇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누이가 딱 잘라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시부모는 부모더러 굶고 살라고 할 참이냐. 우리 가진 돈 진짜 얼마 없다. 몸이 아파서 더는 일도 못하겠다며 온갖 서러움을 다 토해내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누이는 다달이 30만 원씩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낳고 키워주셨으니 도리는 한다면서요. 물론 저와의 상의를 거친 후에요. 남편은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는데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배려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 때까진 당신하고 아가씨 공부 다 시켜준 분들이잖아. 물론 성인 된 후에 당신이랑 아가씨가 두 분께 드린 돈도 많다지만 그래도 낳고 키워주신 거에 대한 은혜는 잊으면 안 되지. 우리가 남도 아닌데 그 은혜 나도 충분히 같이 갚을 수 있어. 남편은 절 위해 이모와 이모부께도 용돈을 똑같이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끝까지 마다하시던 두 분의 거절에 의해 포기해야 했었지만요.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 윤미 결혼할 때 2천만 원밖에 못 해준 것도 너무 미안할 따름이네. 근데 용돈이라니 우리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뒀고 내 앞으로 따로 나오는 연금도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네. 그 돈 우리 주지 말고 둘이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사 먹는 게 우릴 위한 일이야. 마음만 받겠네. 그때 남편은 두 분과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비교가 됐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희 이모와 이모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좋은 사이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도 오빠들도 남편을 더 좋아했었죠. 그렇게 용돈 문제는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요. 언젠가부터 시모는 남편 몰래 제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단호했던 자식들보단 며느리인 제가 더 만만했던 거죠. 예, 아가. 내가 네 시아버지랑 해외로 놀러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준호가 알면 난리 칠 테니까 네가 몰래 한 3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두 분이 열심히 사셨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힘든 상태였다면 당연히 저도 더 효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요. 그런데 자식들이 무리를 하든 말든 우선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저로선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달이 용돈도 드리고 있고 생신이면 생신, 명절이면 명절, 챙길 날엔 용돈도 선물도 다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좋게 거절했더니 시모는 단단히 마음이 상한 듯 전화를 끊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그 뒤에도 한 번씩 전화해 제게 적으면 50, 많으면 몇백이나 되는 돈을 계속 요구했어요. 시부와 번갈아 가면서요. 백화점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봤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 유명 셰프가 한다는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데 인당 30만 원이 넘는다더라. 제주도 놀러가게 돈 좀 보내달라 등등. 정말 돈의 쓰임새는 항상 사치와 관련됐었죠. 저도 한두 번은 맛있는 저녁 사드시라는 의미에서 합쳐서 7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살림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정 지출과 적금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그 정도 지출이 얼마나 큰 건지요. 그래도 평소 저희 이모와 이모부를 잘 챙겨주던 남편을 생각해서 저도 두 분께 잘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두 사람은 통 만족을 못하고 계속 더 큰 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턴 제가 부탁을 거절했더니
시부모가 점점 절 못마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거절하는데 왜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 혜진이도 아니고 왜 자꾸 저희 집사람한테만 연락하시냐고요? 집사람이 두 분 좋아서 계속 전화 받아준 줄 아세요? 저 생각해서 두 분을 최대한 배려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 결혼 생활을 끝내 망치고 싶으세요? 우리가 뭐, 세아가 넌 또 그새 일렀니? 여자가 입이 좀 무거울 줄도 알아야지. 집사람이 이렇게 뭘 일러요? 통화할 때 바로 제가 옆에 있었던 거죠. 아이, 아무튼 네가 세아가한테 그렇게 잡혀 사니까 우리도 세아가한테만 연락하는 거지. 너한테 전화해서 졸라도 세아가가 허락 안 해주면 넌 10원짜리 한 장 안 보낼 거 아니까. 애처가도 정도껏 해야지.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선 부모는 보이지도 않니? 당연히 남편은 시부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남편도 몇 번 난리를 치자 시부모는 더는 제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죠. 사이가 전보다 훨씬 서먹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더 심하게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언젠가부터 두 분 씀씀이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비싼 레스토랑에 갔다며 사진을 보내시고 명품을 쇼핑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초기엔 우리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의 교통사고 소식에 놀라 병원에 가보니 시부가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비스듬하게 앉은 채로요. 여기 이렇게 누워있기만 해도 보험사에서 돈이 나와. 병원에서 공짜 밥 먹고 공돈 벌고 완전 일석이조 아니냐? 나 하나도 안 다쳤다. 시부는 자랑스럽게 아픈데 하나도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와 시모의 말을 듣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태 보험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불법 유턴을 하던 차에 슬쩍 뛰어들어 신고할지 그냥 이 자리에서 일대일로 합의를 볼 건지 선택하라며 합의금을 유도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우회전하려는 차에 뛰어들어 길바닥에 들어놓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무서운 사기 행각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연히 이렇게도 돈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엔 엄청 겁이 났거든. 근데 막상 건너 아는 지인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꽤 쉽더라고. 살짝 사고만 내면 돈이 몇십에서 몇백이 굴러 들어오는데 이걸 왜 안 하겠니? 준호 네 아버지 뭐 멀쩡한 거 봐라. 이거 완전 커져보는 돈이야.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거 엄연한 범죄예요, 범죄.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말도 안 된다고요. 두 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아이, 그럼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그럼 용돈을 늘려주기라도 하든가.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참견이야. 우리가 뭐 몇천 몇 억씩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위험수당 정도 챙겨받는 거야. 나름 노동하고 버는 대가라고. 기겁한 저와 남편이 타박했지만 두 사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신우이도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화를 냈는데 그때도 그 두 분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시부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보험 사기를 치고 다니며 상습 입원을 했습니다. 예, 아가. 나 입원했으니까 족발에 소주 좀 사와라. 아픈 데도 없이 입원해 있으려니까 영 심심해서. 병원에 어떻게 소주를 들고 들어가요? 창피한 줄 아세요, 어머님. 나중에 진짜 쇠고랑 차고 싶으세요?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한 번은 시모에게 저런 전화를 받는데 제가 다 창피해지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공갈 환자로 입원해서 며느리에게 술을 사오라고 한답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비난을 했더니 시모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차마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죠. 심지어 시부모는 시누이나 저희 부부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예, 아가. 우리 차 좀 빌려다오. 우리 차로 너무 많이 써먹어서 너희들 차 좀 쓰자꾸나. 아니다. 그건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너희가 나와서 같이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거 재테크야, 재테크. 사고만 살짝 내면 한두 달치 월급은 금방 벌 수 있는데 얼마나 좋니? 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자식들한테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지 못할 망정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고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자식으로 보이긴 하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평생 교도소에서 썩어봐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하도 그런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시부모님이라지만 사람이 싫어지더군요. 저나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아무리 화를 내도 이미 쉽게 버는 돈에 재미 들린 시부모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시부모에게 진짜 경악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땐 제가 힘들게 저희 애들을 임신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부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가. 내가 다른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너 이따 나와서 나랑 같이 차에만 좀 타 있으면 안 되겠니? 네? 차는 왜요? 설마 아버님 또 사기치시려는 거예요? 아니, 우선 들어봐. 차만 가만히 타고 있으면 좀 있다가 누가 와서 차 뒤를 살짝만 박아줄 거야. 그럼 보험사에서 1인당 적게는 80,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줄 거니까 공돈 좀 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 너 애 낳고 키우려면 돈 더 들어갈 텐데 내가 널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넌 차만 좀 끌고 나와라. 어? 진짜 미쳤네요. 미쳤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임신했는지 잊으셨어요? 힘들게 시험관 시술을 몇 번이나 하면서 겨우 생긴 앤데 그러다 잘못돼서 애랑 저한테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아니, 임산부니까 합의금을 더 두둑이 받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 뭐 그거 한 번 한다고 큰일 안 나. 근데 너 처음부터 너무 건방지구나. 어? 어디 감히 계속 시부모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너 시부모가 우스워? 그럼 범법자를 제가 존경이라도 해야 하나요? 전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두 분 범죄 행위에 가담 못 해드리고요. 특히 오늘 일은 평생 기억에서 못 잊을 것 같네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자식들 눈에 잔뜩 어리고 있는 실망감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버럭 화를 내니 옆에서 함께 듣고 있었는지 시모 또한 건방지다 뭐다 하며 역성을 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시부모에게 환멸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전하며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못 보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노망이라도 아신 거예요? 홀몸도 아닌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다 진짜 평생 쇠고랑 신세 돼요. 보니까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한들 그게 두 분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앞으로 저 용돈 30 그거 끊겠습니다. 집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전 그 돈 못 드리겠네요. 남편은 시부모에게 용돈마저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도 시부모에게 찾아가 한바탕 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누이도 용돈을 똑같이 끊기로 했다더라고요. 시부모는 왜 용돈을 끊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 뒤 저 남편을 봐서 시댁에 정말 딱 기본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고 그 일로 시부모가 제게 앙심을 품은 것 같더라고요. 절 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든 심술을 부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전 그런 시부모를 신경 쓸 여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이모부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이모부, 대체 왜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잘 받으셨잖아요. 이모분 그때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전 거의 만삭이 다 된 몸으로 이모부에게 달려가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투병을 시작하신 이모분, 제가 아들을 출산했을 땐 병원까지 와서 축하도 해주셨어요. 우리 예쁜 막내딸이 손줄 낳았다는데 당연히 이 할애비가 와봐야지. 아유,
아기가 아기를 낳았구만.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 많았다. 몸조리를 하고 신생아인 아들을 돌보느라 전 이모부에게 마음처럼 자주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고맙게도 남편은 절 위해 주말이면 독박 육아를 해주었답니다. 제가 이모부 곁을 지킬 수 있도록이요. 또 평일에 퇴근할 땐 한 번씩 저 없이도 병원에 찾아가 밤새 이모와 간병을 교대해주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기도 했죠. 오빠들도 이모와 이모부도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기에 그나마 시부모에게 기본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모분 그래도 1년은 힘겹게 버티셨어요. 하지만 결국 전입 판정을 받았고 결국 이모분 투병 1년 3개월 만에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윤미야, 비록 넌 날 이모부라고 불렀지만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넌 단 하루도 내게 딸이 아닌 적이 없었단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이모부 없어도 울지 말고 부디 이모를 잘 지켜다오. 사랑한다. 마지막 의식에 있으셨을 때 이모분, 이모도 오빠들도 아닌 제 손을 잡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모부를 떠나보낼 때 오열하다 진이 빠진 전 남편 등에 업혀 응급실까지 실려가기도 했죠. 그렇게 이모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부모란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더군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제가 기본은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땐 정말 서운함을 넘어 그들에 대한 미운 정마저도 사라지더군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최소한의 도리를 해줄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싶었죠. 전 저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던 남편이 시모에게 전하는 내용도 우연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전화를 받고 시부모에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커졌답니다. 이모부님은 집사람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어떻게 한 분도 안 와보실 수가 있어요. 혜진이도 어제 하루 종일 와서 집사람 옆 지켜주면서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세요? 집사람은 그래도 두 분께 며느리 둘이 다 하고 살았는데 두 분도 최소한의 부모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요? 아버지 또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사실 거예요? 네? 그럼 최소한 어머니라도 와보셨어야죠. 그 와중에 시부는 또 보험 사기를 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부도 아무 일도 없는데 와볼 생각조차 않은 시모도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모부. 그런 시부모에 대한 마음은 이모부를 완전히 보내드리는 동안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이모부를 화장시키고 납골당에 모시는 내내 전 이모와 부둥켜 안고 서글피 흐느꼈어요. 이모부를 좋아했던 새언니들도 오빠들도 통곡을 금치 못했고 남편 또한 제가 본 일에 난생 처음 소리를 내며 오열했죠. 저희 이모부가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당시 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모를 보살피려 남편과 함께 잠시 이모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전 최소한 시모가 제게 사과라거나 괜찮냐고라도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알았답니다. 그게 적어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전화를 건 시모의 용건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예, 너니 이모부 장례식 끝났지? 네. 그럼 내일 와서 네 아버지 생신상 거하게 좀 차려봐라. 원래 3일 뒤가 네 시아버지 생일인데 주말이니까 그냥 내일 생일잔치 하자꾸나. 네 시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병원 밥이 영 맛이 없어서 고생 좀 했어. 그러니까 보양식 같은 거 한 상 푸짐하게 차려봐. 지금 저더러 아버님 생신상을 차리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어제 이모부 발인하고 왔어요. 아직 상중이라고요. 발인 끝났으면 끝이지. 예, 너 우니? 왜 이렇게 오바야? 네 부모도 아니고 고작 이모부인데. 그래도 키워주신 분이라고 3일 내내 장례식장 지켰으면 할 만큼 한 거고 이제 며느리 본분을 다 해야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네 부모나 마찬가지지. 네 이모랑 이모부는 그냥 남이야, 남. 난 솔직히 네 이모랑 이모부 전에도 친부모도 아니면서 친부모 행세하는 거 보기 안 입고 왔어.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상을 치른 제게 시부의 생일상을 차리라고 전화를 건 거였더라고요. 진짜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군요.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심하게 치밀어 올라 이대로 넘어가기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그들과 인연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최악의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갈게요. 근데 저 지금 너무 침통해서 아버님 생신상까지 못 차릴 것 같네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최소한 늦게라도 참석은 하겠습니다. 선물 들고서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뭐? 음식을 못 차린다고? 야, 야! 전 우선 참석은 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들리지 않게 남편에게 시모에게 전화 왔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기까지 하며 분노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내일 거길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가지 마. 나도 안 갈 거야. 아니, 나 내일 마지막으로 가서 크게 한바탕 제대로 얻고 두 번 다시 당신 부모님 안 볼 거야. 만약 그게 싫으면 이혼한다고 해도 막지 않을게. 난 당신 부모님처럼 몰상식한 사람들 더는 시부모님으로 못 모시겠고 무엇보다 우리 이모랑 이모부에 대해 막말한 것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남편은 저와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자기도 더는 자기 부모를 못 참아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은 제 계획을 듣더니 잠시 흠칫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내 제 계획에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더라고요. 다음날 저와 남편은 준비한 선물을 들고 시댁에 찾아갔네요. 시댁엔 짜장면과 탕수육, 짬뽕과 양장피 등 중식 요리가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당시 우리처럼 시부모와 사이가 껄끄러워졌던 시누이도 마지못해 이미 참석은 해 있었죠. 제가 가자마자 시모는 비아냥거리며 묻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음식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처량하게 중국집 배달시켰다 얘. 남이나 다름없는 자기 이모랑 이모분 그렇게 챙기면서 시부모는 홀대하는 꼴하군. 그나마 네가 선물이라도 가져온다고 해서 문 열어준 줄 알아. 어디 선물은 뭐 들고 왔는데? 형편없는 거면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시부 또한 시모처럼 잔뜩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 앞 음식상 위로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제 선물이에요.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기대하고 열어보세요. 뭐 마지막? 이게 대체 뭔데? 제 말에 시부는 의아한 듯 봉투를 열어봤어요. 시모도 궁금한 듯 고개를 기울였죠. 그리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시부모가 확인한 순간 시댁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에구머니나, 너 이걸 대체 왜 가져왔어? 애미 너 우릴 놀리기라도 하는 거야? 이딴 게 무슨 선물이야? 그건 바로 시부모의 보험 사기 행각들에 대한 증거물이었어요. 시부와 시모가 나이롱 환자로 입원했던 사진들, 범행에 동조해달라는 부탁이 적힌 문자 캡처 사진들 등이 들어있었죠. 또 그 안엔 USB도 하나 들어있었고요. 전 평소 통화하면 내용이 자동 녹음됐는데 제게 함께 사기를 치자고 권유하던 시부모의 통화 내용들을 모두 파일로 만들어 그곳에 옮겨놨었습니다. 그런 제 말을 듣고 시부모는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딴 걸 대체 왜 가져왔냐고? 너 내가 생일사 좀 차리러 오라고 했다고 보복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우리 겁박이라도 하게? 겁박 아니고요. 저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발할 겁니다. 이게 제가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뭐? 야, 너 돌았어? 감히 며느리가 시부모를 고발하겠다고? 이깟 거 다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어차피 새로 출력하면 되는 사진들이라 그래봤자 소용없고요. 녹음 파일도 휴대폰이랑 컴퓨터에 파일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여기까지 들고 와서 보여드리고 직접 말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며느리 도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부터 전 두 분이랑 연을 끊으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며느리 도리라는 거야? 적어도 최소한 이거 들고 두 분이 직접 경찰서 가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이모부에 대해 막말하는 어머님 말 들으면서 앞으로 두 분 안 보고 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두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두 분 사기 행각을 싹을 잘라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두 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며느리 둘이라고 생각했고요. 어떠세요? 그거 가지고 자백하러 가실래요? 아니면 제 손으로 직접 신고할까요? 야, 이건 재테크라고 우리가 몇 번을 말해. 정그게 싫었으면 네가 우리한테 용돈을 더 많이 주든가 했어야지. 네가 우리 노후 책임질 거야? 못하잖아. 두 분이 정직하게 돈 벌어서 해결하셨어야죠. 고생은 하기 싫고 남의 돈은 갖고 싶고 그게 바로 범죄자 심리예요.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범죄 계속 일삼으세요? 그러다 용돈까지 끊기니까 그 보복심이 저 이모부 장례식에도 안 오고 어제 그런 심술까지 부리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아니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두 분 상종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사람으로서 도저히 두고만 보지 못하겠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으셔야죠. 네, 저는 두 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했던 겁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나 시부모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복수심을 빼고라도 잘 생각해보니 시부모의 악행은 그렇게라도 막는 게 진짜 그들을 그리고 세상을 위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입에서 고발이라느니 신고라는 말이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시부모는 벌개진 눈으로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이게 감히 시부모한테 겁을 주려고 들어?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저희 집사람 몸에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 앞을 막아서 남편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지키려던 남편의 힘에 의해 시부모는 의도치 않게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준호 너 어떻게 부모를 밀쳐? 솔직히 저 지금 두 분이 어른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 집사람 이모분이 보내드린 지 고작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저요. 진심으로 두 분이 너무 창피해요. 기본적인 사람됨도 엉망인데다 법조차 우습게 하는 두 분이 제 인생의 수치처럼 느껴진다고요. 수치라니. 준호 너 부모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식 입에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네? 집사람한테 두 분 신고하자고 더 적극적으로 말한 것도 바로 저예요. 두 분이 자백하러 안 가겠다고 하시면 집사람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두 분 신고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빠랑 새언니가 아주 시원한 결단 내렸네요. 새언니한테 아빠 생일사까지 차리라고 했었어요, 엄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오빠가 신고하러 갈 때 나도 같이 갈 거예요. 저도 더는 두 분 범죄 행각 못 두고 보겠다고요. 시누이 또한 남편 옆에 서서 제 편을 들더군요. 당연히 시부모는 입에 거품을 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자백하면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자백을 하니. 오냐, 어디 한번 해봐.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진짜 신고할 수 있겠어? 그 뒤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과 시누인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하며 시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자기들 손으로 자기 부모를 고발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모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심하면 평생 쇠고랑을 찰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들 역시 저처럼 그렇게 해야만 시부모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경찰서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온 시부모는 이후에도 몇 번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들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바닥에 드러놓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죠.
준호, 너 어떻게 진짜 부모를 신고할 수가 있어? 우리 진짜 감옥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준호, 너도 애미 너도 아주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세상에 너희들 같은 금순 또 없을 거다. 시간이 지난 후에 진짜 두 분을 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인 두 분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두 분 인생을 구해드린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상종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전 남편과 신우의 입장을 대변해 그들에게 따끔한 말을 남겼답니다. 이후 결국 시부모는 검찰로 넘겨졌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구상권이 청구되어 모든 돈을 토해내야 했죠. 이미 시부모는 호의호식하느라 돈을 다 써버려 토해낼 돈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제야 시부모는 저희와 신우에게 돈을 갚아달라며 사정사정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신우이 모두 그들을 외면했고 결국 시부모는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게 됐어요. 시모와 시부는 각각 2,200만 원, 1,900만 원씩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했고요. 그래도 그렇게 돈을 갚은 점이 참작되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초범임이 감안돼 두 사람은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자기 손으로 부모님을 신고한 사실을 남편과 시누인 많이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시부모의 삶을 더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인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랬기에 전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죠. 두 사람 다 자식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고생했어. 그날 이후 전 시댁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시누인 그래도 자식이니 시댁에 딱 기본적인 것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1년에 명절 2번을 빼면 시댁에 거의 가지 않고 있죠. 시부모는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며 계속 한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돌아선 뒤였답니다. 이모부가 돌아가신 지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 이모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신 후 이모는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우울해하셨는데요. 작은 오빠네는 지금 작은 새언니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이모를 모실 상황이 안 됐고 큰오빠가 이모를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이모부와 평생 함께 살았던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셨는데 큰오빠는 회사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 이모를 모실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이모를 모시고 싶어 하는 걸 알고 남편은 제게 먼저 이모를 모시고 살자고 말해 주었죠. 당신한테 이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 이모님은 나한테도 장모님이나 마찬가지 분이셔. 그러니까 나도 이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그런 남편의 배려 덕에 지금 저희 네 식구는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모를 모신다고는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이모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네요. 아직 많이 어린 저희 아들을 이모가 많이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이모에게 너무 죄송했는데 오히려 이모는 감사한 일이라고 말해주시더군요. 돈이 돌보는 행복 덕에 내가 그래도 네 이모부 잃은 슬픔을 더 빨리 잊을 수 있었어. 너희들이 나한테 다시 힘내서 살아갈 힘을 준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맙니. 저는 앞으로도 시부모를 보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도덕, 비상식적인 행동에 실망한 것도 있지만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행동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용서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앞으로 제게 남은 단 한 명의 부모님, 이모를 잘 모시며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이모를 기꺼이 장모처럼 모시고 살아주는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갚으면서요. 사연을 마치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법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 시부모가 멈추지 못한 채 계속 사기를 저지르고 살았더라면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방심하다 크게 다치거나 혹은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거나 말이죠. 그나마 거기서 멈췄기에 더 비참한 결말을 보지 않고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죄값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법을 어기는 삶이 아닌 법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범죄 끝에 남는 건 후회와 범죄자라는 낙인뿐 그 어떤 긍정적인 시간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